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지역축제가 2024년을 기준으로 1,170개에 달합니다. 여러 지자체가 크고 작은 축제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관광산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호평받고 성공하는 사례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단순 행사에 그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5월을 수식하는 여러 표현 중 하나인 축제의 계절을 맞아 토크오는 축제가 지역을 살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병국 대구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 인디 053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역, 대구 지역의 대표 축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개최된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원래 열리던 11가지 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서 봄과 가을에 개최를 하는데요. 이 축제의 콘텐츠 구성과 개최 방식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축제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이 콘텐츠 구성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게 여러 개 축제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각각 이제 개별 축제 간의 이제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저조한 측면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개별 축제가 여러 개로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개별 축제 간 연계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상당히 이제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 쪽에 그렇게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 개별 축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사라져서 특히 그렇습니까? 네네. 개별 축제, 특히 이제 개별 축제가 약간 이제 성격, 뭐 특성이라든지 또 목적이 좀 각각 다를 텐데요. 이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 개별 축제가 이 통합 브랜드에 희석이 되거나 또는 이제 개별 축제가 이 통합 브랜드를 희석시킬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통합 브랜드로 해서 통합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 개별 축제가 유형이 좀에 따라서 성격이 맞는 거에 따라서 좀 개별 축제 간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원 대표님. 예. 이 축제 통합한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축제가 대구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겹친다거나 일시와 장소가 겹치면서 우리 참여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헷갈리시고 또 즐기시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통합 브랜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브랜딩을 해놔놓고 개별 축제들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개별 축제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한 그런 형태입니다. 저도 지금 대구 동서로 청년 버스킹이라고 하는 이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에 들어가 있는 한 꼭지를 저희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함께 이 축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아직까지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축제와 결합을 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 홍보라든지 관객 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축제 스태프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단순히 축제를 물리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결합하는 것에 좀 그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외부에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올해로 벌써 13회째인데요. 이 나름대로 평가도 해보고 성과 평가도 해보고 좀 더 나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지점을 고민해봐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창원 대표께 예.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치맥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축제 역사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먹는 페스티벌, 그러니까 식음료 축제에서 굉장히 한을 긁는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접근 방식이라든지 주제 선정이라든지 기획력에서도 굉장히 빛났던 그런 축제고요. 벌써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은 그런 그 축제의 성과인데 문제는 이제 치맥 페스티벌이 그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대구에서 평소에 치맥 산업이나 치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치맥 페스티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산업적 성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구 지역 사회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축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쳤다라는 것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맥 페스티벌은 산업 축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축제거든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개발해내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 축제를 통해서 파생되어 있는 파생 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제대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올해 치맥 페스티벌 사무국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도와 도전에 대구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욱 교수님 치맥 페스티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이제는 치맥 페스티벌은 대구의 이제 여름 축제로서 자리매김된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뭐 성과로는 이게 매년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저희가 축제에서는 이제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는 이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가가치 부분, 이제 축제와 같이 할 수 있는 치맥과 같이 할 수 있는 뭐 주변의 지역 상권이라든지 좀 더 활성화된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수제 맥주 관련된 업체들 이런 식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시아권에 이제 그 좀 확대를 해서 대형 여행 플랫폼에 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또 일본과 이제 방송사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고려될 부분은 이제 일반 그 방문객과 달리 약간 장애를 겪으신 분들, 장애인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접근성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는 부분과 또 하나 이제 친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뭐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먹거리 중심의 축제들이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 뭐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 환경 오염,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지역 축제 중에 하나가 아주 이런 기획력이 돋보인 축제가 김천에서 열렸던 김밥 축제입니다. 이게 김밥 축제가 지난해 10월 처음 열렸는데요. 10만 명여 관광객이 방문을 했고 또 평가도 보면 여러 곳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성공 요인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성공 요인이 뭐고 그다음에 이 기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주실 수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네, 이거 이제 기획하는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좀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친숙한 주제로 좀 저희한테 김밥이라는 주제로 다가왔던 부분이 좀 성공 요인의 큰 요인인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축제 얘기할 때는 뭐 전문가들이 콘텐츠나 마케팅 브랜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이제 김밥 축제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파생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김천시가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면서 지역 내에 있는 그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 긴밀한 협력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고 있고요. 또 가족 단위 방문객 대상으로 이제 김밥이라는 주제로 해서 다양한 이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또 하나는 뭐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김천이냐 그랬는데 김밥 천국하고 관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이 굉장히 빛났던 축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브랜드를 먼저 선점한 것도 있습니다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먹거리 축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도 김천 김밥 축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고 특히 이제 뻥튀기에 이렇게 김밥을 담아서 접시 대용으로 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전체적인 사회 문화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맞춰가는 기획력이 돋보일수록 축제도 성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같은 기획인데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좀 성공적인 기획인 경우에는 성공적이었고 기획이 그 주제만 같다고 해서 우리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면 축제입니다. 이게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열린 구미 라면 축제는 대성황을 이뤘는데 비슷하게 한번 해봤던 부산 세계라면 축제는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거 이창훈 대표 먼저 말씀 주시죠. 저도 MBC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축제를 저도 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렇게까지 방치를 해놓을 수 있을까 정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축제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있거든요. 처음에 태어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생아들 다루듯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애정 거기에 또 이 곧
그 시기에 맞는 투자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부산의 라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 저는 구미와 부산을 딱 놓고 보면 딱 한 가지다. 그러니까 이 축제에 지역민들이 얼마나 애정과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처음에 성패가 결정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주 좋은 비유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축제가 정착하고 탄생할 때는 애기 키우듯이 온 마을이 다 참여해서 그렇습니다. 키워주듯이 관도 같이 하고 주최 측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되지만 좀 크고 나면 근데 자율성을 주는 게 더 낫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청소년기쯤 되면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이제 기획 단계부터 그렇게 지자체나 이해관계자들이 크게 관심이 많이 없었고 또 이제 좀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미 라면 축제 같은 경우도 간접적으로 저희 참여를 하면서 이 부산에서 라면 축제가 이제 경쟁 축제가 생긴다고 해서 상당히 좀 긴장을 했었는데 이런 결과로 좀 나타난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부실한 운영과 또 축제 준비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축제는 대표님 이 브랜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이제 김천 말고 딴 데서 김밥 축제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김천이 처음에 김밥 축제 할 때는 사람들이 김천하고 김밥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랬는데 아주 단순한 이유가 사실은 시작한 지점이 된 게 지자체 공무원들부터 했고 구성한 사람들이 정말 이게 좋은 아이디어 기획력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지역 축제 다 이런 기획 측면에서는 전국에 있는 많은 축제들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나라 축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게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축제를 통한 어떤 지역 홍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뭐 김밥 축제라든지 구미 라면 축제처럼 이렇게 성공을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먼저 이 아이템을 선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숙성을 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축제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축제를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합니다. 근데 이 축제를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의 이 성과를 파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장치들이 좀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역 축제 현황 한번 짚어보죠. 이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예술 축제, 관광 축제 등 이런 축제는 단순히 이 모임을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문화, 고유의 문화를 알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의 공동체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소속감 이런 것도 한번 공유해보는 장인 것 같은데 근데 현실에서는 많은 축제가 이 단순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서 축제가 단순히 행사로 이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축제 기획 단계부터 좀 단계별로 좀 저희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진행하기 전에 사전 단계에서 이제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관련된 이해관계자, 지자체라든지 지역 주민 또는 관련 업체가 좀 참여를 해서 컨텐츠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진행하는 단계에서도 이제 현실에서는 운영 축제 대행사에게 맡기는 부분이 좀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축제 끝난 후에 축제 이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거를 평가해서 향후에 이제 축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축제가 만들어지는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 축제를 주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축제를 발주를 내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주를 내면 거기에 어떤 대행사가 이 축제를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필연적으로 하청과 재하청, 하청과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축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면 일반적인 어떤 지자체의 특히 지자체장의 당시의 요구와 어떤 상황에 맞춰주는 것으로 축제가 전락하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먼저 짚어주고 수정하지 않으면 축제들이 전국에서 다들 비슷비슷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교수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축제와 관련된 거버넌스가 지역사회에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 축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축제 기간 뭐 많으면 한 일주일, 2, 3일 반짝하고 끝이 나버리는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축제지 않습니까? 행사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역 축제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역 축제가 안 된 이유가 거버넌스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역 축제를 담당하는 조직위원회나 이런 곳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행사 대행사가 되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지금 현재 원인이다 말씀 주셨는데 다른 관주도가 아니고 이 민간의 조직위원회 같은 형식을 통해서 정말 외부 손님들을 초대하는 축제 형식으로 안 된 이유가 산업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도 그게 편하고 또 관련 업체들은 계속 이런 방식을 고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건 아닙니까? 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축제 기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인데요. 보통 이제 펀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축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주도권을 이제 관주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한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우리나라 뭐 문화예술을 좀 바라보는 어떤 이 문화예술 정책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 정책의 이제 총화인데요. 우리는 뭐 아주 역사적으로 이제 관이 많은 어떤 그 권리와 또 어떤 예산에 대한 행사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그 헤게모니가 관으로 주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지금 우리 지역 축제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계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몇 번 계속 언급한 것처럼 이제 관주도로 좀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램 콘텐츠나 프로그램 부분인데 너무 이제 축제가 유사한 축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이 지역 주민의 참여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서 좀 지역 주민의 참여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보시기에는 지금 문제가 가장 큰 게 뭡니까? 저는 뭐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축제 평가에서 첫 번째가 사람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부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라인업 자체도 비슷비슷해지고 뭐 트롯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비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대전 중구청에서 가수를 부르지 마라. 이게 중구청장께서 대전 중구청장께서 이제 이렇게 공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주민들에게 돌려줘라라고 지자체장이 이렇게 방침을 세웠는데 저는 굉장히 좀 지역 축제에 좀 바라보는 어떤 뭐랄까요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축제가 굉장히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그 시대적인 과제를 축제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결국에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의 이 성과가 지역에 남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축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이제는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두 분 지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 축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 한계점은 비슷한데 그중에 하나가 막상 오는 참관객들의 대부분은 중장년층이고요. 젊은 층은 거의 없다. 젊은 층이 거의 없다는 건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겠죠. 젊은이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서 안 올 수도 있고 안 오니까 그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서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분은 젊은 층이 안 오는 이탈의 주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지금 시민들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의 요구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축제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젊은이들은 이미 내 손안에서 스마트폰과 여러 디지털로 이미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축제가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많은 재미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크고요.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첫 번째 크고요. 두 번째는 축제가 뭔가 와서
일상과는 좀 다른 일탈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나라 축제들은 사실 규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뭔가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좀 평소에 하지 않는 일들을 좀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규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년층들이 이런 지자체 축제에는 좀 가지 않고 오히려 근데 어떤 컨텐츠 축제들, 뭐 음악 페스티벌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그런 관심과 이해에 맞는 축제들은 또 젊은 층들이 다들 가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굉장히 디테일화돼야 되고 굉장히 세분화돼야 되고 굉장히 전문화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자체 축제는 굉장히 퍼블릭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을 그냥 다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방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여기에는 조금 그 선뜻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두 해 할 게 아니고 조금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고 유입되는 요즘 젊은 세대의 추세 이거를 좀 기다려줘야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왜냐하면 지자체장들이 당장 재임중의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축제에서 뭐 김밥 축제도 그렇고요, 우리 대구의 떡볶이 축제도 그렇고요. 먼저 반응한 것은 젊은 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나 새로운 것에 가장 민감한 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반응은 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어가기 위한 전략들을 이제는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숙제가 되겠죠. 네,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젊은층 이탈 요인 어디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지역 축제를 좀 주제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축제 중에서 가장 유형이 많은 뭐 지역의 특산물 판매하는 그런 주제로 하는 축제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축제 방문객들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가족 단위 이제 중장년층들이 많이 오시게 되고요. 또 특히 이제 문화예술이나 공연 중심으로 하는 축제 같은 경우는 또 젊은 층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그런 축제를 주제를 같이 묶어 놓으면 이게 문화에 대한 충돌,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에 대한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에 대한 모호성이 있어서 젊은 층이 좀 공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변화되는 이 트렌드에 축제도 같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뭐 힐링이나 치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축제 공간에서도 저희가 왔을 때 이 일상생활과 좀 다를 수 있는 공간, 일탈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젊은층 수요도 상당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지역 축제를 해야 되는 다르게 바꿔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딘가를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설계하고 이끄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역 축제를 설계하고 이끄는 주체는 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를 위한 전문성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공공이 뭐 초기에는 주도를 해도 이제 지속성 측면에서는 이제 민간이 좀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축제 관련해서 이 전문 인력 양성을 좀 해야 되는데 지역에 이제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관련된 이제 대학들이 좀 많아서 대학에서 저희가 좀 관련된 교육을 하면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지역 사회에 어떤 이제 거버넌스 구조가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축제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서도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광역권을 하게 되면 이 자격증 제도를 하나 마련을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수요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사실 축제를 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관 협력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역사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지금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휴먼웨어에 대한 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이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축제만 보시지만 그 뒤에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축제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의 플랫폼에서 소위 말하는 이 생태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좀 평가가 필요해 보이고 축제가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발굴, 육성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정도 대구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좀 개방형으로요. 축제만 고민하는 전문적인 대구시의 조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민간 조직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조직들이 무엇보다도 주민들, 일상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들은 어떤 것이고 여기에 시민들의 참여를 하기 위한 방식들은 어떤 것인지 일상적인 활동들이 좀 이루어지는 이러한 조직 구조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시의 현재 지역 축제 정책 어떻게 평가해요? 저는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대구시가 축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축제를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내는 역할이 대구시의 역할이거든요. 대구시가 계속해서 축제를 주도해 나가면서 어떠한 뭐 컨텐츠 경쟁을 할 게 아니라 대구시가 그러니까 행정의 역할은 행정의 역할을 잘 하시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역할을 잘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대구시가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도 낙제까지는 아니고요 학점으로 준다면 한 B, C나 B 정도까지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해요? 네, 제가 이제 저도 뭐 직접 간접적으로 좀 대구시 축제에 좀 관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저희가 지속 가능한 발전, 축제 지속 가능한 발전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대구시가 개최하는 운영하는 축제가 또 따로 있고요. 또 각각 이제 시 군구에서 운영하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고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제를 좀 산업적으로 접근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바라보는 것이 행정적으로만 바라보시니까 산업적으로 파생되는 효과까지 좀 염두에 둬서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나중에 이제 평가하는 이런 단계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도 지방 소멸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외부 인구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역 축제가 이 지역에 그런 효과를 남길 수 있고 뜻한 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두 분이 보시기에는 지역 축제는 그런 지점보다는 좀 다른 지점도 동시에 고려하는 지향점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대표 먼저 주시죠. 저는 이제 축제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철학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축제의 역할과 기능들이 이제는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흥행이 되었다라는 것에 모든 어떤 성공의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축제의 역할과 기능이 과연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형 축제라든지 산업, 뭐 치맥 페스티벌처럼 산업으로 가야 되는 축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외에 그 시민들이 향유하고 또 컨텐츠를 육성하는 어떤 그러한 축제들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축제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 형태로 여러 다각도로 좀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따르는 맞춤형 이런 그 평가나 지표들 그리고 지원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해외의 뭐 여러 사례들을 봐도 뭐 작은 마을이 축제를 하나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입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지역 산업이 바라봐 준다라고 하는 어떤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들이 지역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축제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그리고 그 의견들을 모아갈 것인가 저는 이것부터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교수님 축제 역할과 지향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역 축제는 이제 지역 사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뭐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하거나 환경적 부분에서 약간 좀 딜레마가 있긴 한데요. 환경 오염이라든지 쓰레기 부분, 소음 문제 이런 게 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역 축제가 뭐 짧게는 뭐 며칠, 길게는 일주일 이상 이렇게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축제 개최 이후에 액션 플랜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를 개최한 이후에 지역의 명소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관광으로 좀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지역 사회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좀 참고할 지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대표 보신 것 중에 지역 축제 중에서 우수 사례, 그다음 그 사례의 성공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성공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축제를 한 3-4가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전국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축제가 우리 대구에는 대구 퀴어 페스티벌 있고요. 지구의 날 대구 시민 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민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를 가졌고 지자체나 관의 지원 없이 대구 시민사회의 역량과 힘으로 만들어낸 축제거든요. 이런 축제들을 오히려 대구시에서 규제를 하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축제를 바라보는 대구시의 태도만 봤었을 때도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대구 단편영화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대구 단편영화제가 25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축제입니다. 물론 뭐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그렇게 즐기는 축제는 아닙니다만 영화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특히 우리 대구의 콘텐츠 육성이라든지 특히 영화 산업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도 저는 육성을 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수성모 페스티벌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성모 페스티벌이 생활예술 축제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성모 페스티벌을 위해서 평소의 생활예술인들, 일반 주민예술가들이 이 축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축제에서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생활예술 활동에 이어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축제의 역할과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상의 에너지가 축제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이 축제를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가 다시 일상으로 가는 이 축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성모 페스티벌이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교수님 보시기에 우수한 사례 어떤 게 있나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문화관광 축제 중에서 좀 우수한 평가를 받는 건 이제 글로벌 축제가 좀 있거든요.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뭐 보령머드 축제라든지 아니면 수원의 역사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자체 간의 연결을 잘 그 프로그램했던 수원 화성문화제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화천에 이제 이게 약간의 동물 이슈가 있긴 한데 겨울 축제로서 유명한 화천 산천어 축제라든지 성공 요인을 봤을 때는 지역의 자원을 좀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좀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은 방문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활용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약간의 축제들은 좀 흥미롭고 재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우수하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축제의 자생력,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두 분이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끝으로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대표 먼저 하실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좀 꼽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는 축제 펀드, 축제 기금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지자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적 투자라든지 그리고 사적 어떤 투자를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금을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어떤 인력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전문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역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축제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어떤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적인 과제와 고민들이 축제도 함께 발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어떤 그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나 소수자를 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축제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저는 이건 뭐 물이 이제 파이프에서 잘 흐르듯이 이 파이프에 대한 이 체계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간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타 지역과 좀 차별화된 이 저희 지역만의 좀 프로그램을 좀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축제를 어디서 하느냐, 이 전용 공간, 인프라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세 번째로는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제 전문 인력,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문 인력 양성하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이런 거를 다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는 축제도 이제 지역 관광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 부분, 이 거버넌스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병국 대구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이창원 인디공호섬 대표 두 분 모시고 지역 축제 여러 가지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뭡니까? 네, 이제 사전 투표가 오늘 29일 시작되는 만큼 길지 않은 대선 레이스도 정말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대선 관련 소식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여론조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가 22일에 공표됐습니다. 좀 보실게요. 5월 1주차부터 5월 4주차까지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46에서 49% 사이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25%에서 5월 4주차에는 32%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5월 4주차에 10%로 처음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다른 조사 하나 더 보실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5월 2주차에서 4주차까지 다자대결 구도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 초반에서 48.1%까지 소폭 줄어든 반면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 추이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자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긴 할 텐데 그래도 네. 종합적으로 보자면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추이가 이렇다 보니까 사전 투표를 앞두고 있어서 각 후보, 각 정당 정말 그야말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이런 형국, 특히 한 정당이 그렇죠. 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계엄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을 두고 어대명이다. 그리고 가장 이변이 없는 대선일 거다. 이런 표현을 해주기도 하지만요. 민주당은 지금 내부 단속,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뷰나 연설 등에서 예상 득표율을 말을 하거나 낙승이란 표현 등을 쓰면 징계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 정말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 자칫 보수층 결집을 더욱더 부추길 수가 있고요. 또 압승을 낙관할 경우에 지지자들이 난 투표하러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투표율 하락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포함한 이른바 보수 빅텐트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빅텐트는 고사하고 내부의 원팀도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과 당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당 내에서도 내홍은 아니지만 각자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서 각계전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먼저 이 5월 중순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탈당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김문수 후보는 탈당은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사실상 감쌌었죠. 그리고 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부터 부산이나 대구로 유세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대선 승리 조건으로 이 친윤 구태청산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결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친윤계 인사들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두고 또 여러 논란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 공식 일정으로 영화관을 찾아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제작자로 참여한 이 영화는요. 12.3 비상계엄과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행보를 두고 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1호 선거당원이냐 좀 자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불만과 우려가 나왔다고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럴 것 같으면 민주당에 가시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과는 관계없는 자연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정작 또 제일 앞에 나서 있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보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좀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부정선거 얘기는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하면서 이미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네. 선을 그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선거 시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화 내용을 떠나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원래 있던 국힘당을 생각한다면 이게 할 도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그렇게 불만이 많이 나오겠죠. 선관위는 이 영화를 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긴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곧 있잖아요.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법대 교수가 냈었는데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영화 관람 이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들 보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선 공약으로 이 고령층 무임승차 확대가 나오면서 다시 무임승차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무임승차 적자 손실을 허덕이는 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최근 도시철도 운영 중인 전국 6개 광역시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이 무임 승차에 대한 국가 보존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냈죠. 무임 승차에 따른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구 일단 경우를 좀 보면요.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 승객 1인당 평균 운임 수입은 79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송 원가는 3,709원으로요. 승객 1인당 적자액이 2,910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승객들이 많이 줄었다가 점차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7년 만에 요금도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인해서 요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상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금은요 681억 3,962만 원으로 2023년 손실금 560억 5천여만 원보다 무려 22%가 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무임승차 손실액은 점차 증가 추세인데요. 도시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 영업비용은 8%가량 늘었습니다. 가장 인구 많은 사람들이 타는 좀 서울의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최근 5년간 연평균 5,500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7천억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57%, 절반 이상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대선 이후인 6월 말에는요, 이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 운임이 현행보다 15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국가 지원을 요구할 때 나름 일정한 기준이 있죠? 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요, 이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4년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재정 악화와 그리고 버스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서요, 버스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폐지가 됐지만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이 국가 정책으로 실시가 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공공 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경우에요. 무임수송의 70%에서 80%, 적자의 70%에서 80%를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철도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이 지방 정부의 자치, 고유 사무이고 또 요금 인상 등의 이 자구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서울 지역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게 다시 쟁점이 되긴 했지만 네.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문제는 이번이 아니고 여러 번 수차례 논의된 바가 있죠. 최근 경향만 좀 보면 일단 관련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폐기가 됐고요. 지금 22대 국회에도 발의가 돼 있긴 하지만 심의가 보류 중입니다. 노인 무임승차를 도입할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노인 인구 비중이 늘었고 또 기대 수명이 는 만큼 앞으로도 노인 인구 비중은 늘어날 텐데요. 이 요금 인상을 자구책으로만 맡겨둘 경우에 결국에는 돈을 내고 타는 비고령층이 돈을 내지 않는 고령층의 무임승차를 떠안는 셈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도시철도가 없는
그 고령층에게는 역차별이 된다. 이런 비판도 여지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말고 이 세월이 40년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지적대로 이 문제는 선거 끝나도 진지하게 한번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낮다 하면 대형화하는 산불을 빠르게 진화하기 위해서 임도 개설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도가 오히려 산사태를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최근에 전국 곳곳에서 부실하게 관리된 임도 시공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임도를 늘리기는 많이 늘렸는데 늘리는 데 집중하고 부실하게 시공되는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 이게 감사원 감사의 핵심 사항이죠. 감사원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임도 1,531개 중에서 135개 임도를 점검을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점검 결과 전체 76%인 103곳에서 법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산림자원법상 임도를 만들 때요, 산사태 방지와 그리고 흙을 쌓아 만든 경사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경사가 35도 이상 이 급경사지에 설치된 임도 24.2km 구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땅깎기로 발생한 흙을 치우는 이 순절토 시공이라는 게 있는데 해야 되는데 절반인 12.5km에서 이 순절토 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산림청이 물량 위주의 임도를 확대를 하면서 부실 시공 방지에는 소홀했다면서 이 산사태 취약 여부 점검과 이 산사태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공 과정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면 계약 방식과 관행으로 지적된 것 같은데요. 네, 임도공사는 대부분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조합이 맡았는데요. 지방산림청과 지자체가 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비율이요. 2019년에는 87.2%였는데 2023년에는 95.5%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이 부실 시공 등으로 이 벌점을 받은 산림조합 등 이 136개 사업자가 그 이후에 입찰이나 수익 계약 과정에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산림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주 규모가 69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실상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다. 이렇게 감사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이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 산사태 원인 조사에 이 임도를 부실 시공했던 산림조합 직원이 포함된 거 이것도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양이에게 생선을이라는 걸 요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지난 2023년 7월에 충남 논산에서 2명이 숨지는 산사태가 났는데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산림청이 이 산사태 원인을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임도가 원인이 아니고 원인은 집중호우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당시 조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요. 임도로 인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조사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의견을 임의로 제외하고 산림청에 보고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후위기와 이 산불 대형화로 산불 진화용 임도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지적된 부실 시공 관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이번 주도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의 비전이나 중요 국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TV 토론은 각 후보의 공약과 더불어 대통령이 된 후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가늠해보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준석 후보는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지금 선거 이기겠다는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 취지를 살려서 본다고 해도 선거에 이기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간에 쓰는 줄임말 중에 젖잘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뜻은 결과적으로 지긴 했지만 좋은 경기를 보여줬을 때 탈락한 패자를 잘 싸웠다고 위로하기 위한 말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승부를 떠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 졌지만 희망을 보았다. 아름다운 패배 등이 있습니다. 어느 후보든 지고 난 뒤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대통령 후보 부인들의 TV 토론 제안이 아니라 전 대통령 부인의 검찰 출석을 촉구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